자, 이번 시간은 국토교육급상 국토계획 가운데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진도는 24페이지, 24페이지 교재 진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24페이지 교재 펼쳐두시고 앞을 잠깐 보실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앞 시간까지 자,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이라면은 이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와 군 단위로 국토를 계획하게 됩니다. 뭐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라고 했죠. 자, 이번 시간은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일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다음 6가지죠.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군 관리계획 이 6가지를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는지 입안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자, 입안권자, 그리고 자, 이것을 누가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결정권자입니다. 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이 6가지를 누가 정책으로 입안할까? 입안권자. 그리고 자, 이것을 누가 정책으로 결정할까? 결정권자. 그리고 이거 6가지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입안권을 가진 자에게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해 주십시오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입안할 때 그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할 때 그 과정, 절차가 있습니다. 입안 절차 3단계죠. 그 다음에 자, 결정권자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될까? 결정 절차 등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부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처음으로 확실하게 암기해야 될 부분이 이 6가지예요. 6가지는 그냥 줄줄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구체적으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라는 것 3개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3가지를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관할 토지에다가 이 3가지를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이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 교재 보십시오. 교재 보면 몇 개가 있죠? 4개. 외워야 되죠? 밑줄 것이십시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그리고 시가와주둔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4개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주둔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 4개를 용도구역이라고 하고 그 4가지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처음 공부하면 궁금하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우선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국토교육에서 다시 공부합니다. 예를 들면은 용도직이 무엇인지를 아마 한 5교시, 6교시부터 아마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돼요.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토지에 지정되는, 토지 위에 지정되는 용도직의 종류가 도시적 안에 16개, 도시적 밖에 5개에서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위에 지정되는 21개 용도지역을 여러분 모두 배우게 될 거예요. 잠시 뒤에 할 거예요. 잠시 뒤에가 아니고, 네, 뒤에 해요. 그 다음에 그 21개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정한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될까?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의 땅을 사면은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받습니다. 행위 제한. 어떤 용도지역에서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받게 되는지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대지 면적의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떤 용도지역 땅 사면은 몇 층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이런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은 용도지구도 마찬가지겠죠. 용도지구의 의, 용도지구의 분류, 그리고 용도지구별 지정 목적, 그리고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 어떤 용도지구에서는 어떤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등을 학습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공관리구역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잠시 뒤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공관리구역이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는 행정구역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기반시설이 뭐냐면은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등이 전부 도시 기반시설이죠. 그러니까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는 도로, 지하철 등을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이 기반시설, 도로나 지하철 등 기반시설을 도시적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이런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것을 정비하거나 또 개량할 때는 도시군관리교육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대답하십시오.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해서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합니다. 결정하고요. 자, 그러면은 서울의 지하철을 설치하는 정책을 서울시 도시군관리구로 위반했고 이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을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줍니다. 이것을 고시라고 해요. 고시. 결정하면은 고시하여 알리게 되는 거죠. 어디에?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는 관보를 발행합니다. 관보.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중앙정부가 발행하면은 관보라고 불러요. 관보. 그리고 서울시, 군청, 시청, 군청, 도청에서 발행합니다. 공보라 그래요. 공보. 서울시 공보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시가 발행하는 공보니까 서울시 공보, 줄여서 서울시 시보라고 합니다. 시보. 네. 대학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학보라고 하죠. 시가 발행하는 신문은 시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도시군관리局으로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 사실을 중앙정부는 관보에 게재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기반시설의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느냐면은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이 용어정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과 같이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도로 건설 사업, 한강대교 건설 사업, 지하철 건설 사업, 대공원 조성 사업, 종합운동장을 만들죠. 그리고 고척동 야구돔 경기장 설치하죠. 이것이 전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고, 이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죠. 신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하고요.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개발됐잖아요. 이런 신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하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은 재개발, 재건축하죠. 무슨 사업이죠? 정비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몇 가지 사업이죠? 세 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죠. 이거 3년 전에 3, 4년 전에 출제가 됐었죠. 단독으로 한 문제였어요.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 뿐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그러면은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국토계획법에서 2시간 정도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배우실 거예요. 우선 나왔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계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답하십시오. 이제 여기 서울시예요. 배웠죠? 자, 서울과 같이 한 개의 도시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그렇죠.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관할구 전부를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여러분.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에요.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이면서 동시에 개발제한구에 그린벨트를 묶겠습니다. 이 그린벨트를 법에서는 정식 명칭이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는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고요. 그리고 그린벨트로 이중으로 묶이는 거죠. 자, 서울시 녹지지역에 지정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이만큼 해제가 됩니다. 이만큼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거예요. 네, 해제가 되면은 자,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이렇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 그래요. 그래서 지구 단위라는 말의 뜻은 하나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말합니다.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하고 그 일부 지역 단위, 그린벨트가 해제된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 중 도시와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여 고시를 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단위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 하면은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그 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이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공적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주변의 녹지 지역 위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 내에 공식적으로 그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그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개발되는 거예요. 이런 아무튼 앞으로 공부하게 될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화면 저 같이 볼까요? 같이 아이 컨택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이다.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이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여기서 공부하게 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편을 다 공부하고요. 기반 시설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다 공부하고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보시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이 분수상 공부 학문이라는 것은 한번 첫 번째 강의를 듣고 학문이 완성되고 이해가 전부 완성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들을 때, 한 번 강의를 들을 때 편안하게 그냥 들으세요. 앞으로 분수상 공부원 이런 내용을 공부하거나 쭉 그냥 한번 들으세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면서 학습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나중에 별도로도 여러분이 1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돼요. 누가 지정하는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무엇인지, 어디에 지정되는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 건축 등 개발 행위는 어떤 행정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다시 공부하게 되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뭐냐면은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테니까 땅 사세요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 행정 계획에 의해서 개발의 입지 규제 최소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그 말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최대한 개발을 보장해 주는 거죠. 무슨 행정 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 계획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는 거잖아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을 못하게, 공원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이 제한됩니다. 시가와초정 구역도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이 제한됩니다. 수단자원 보호구역도 수단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도구역은 전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규제 일변도의 용도구역만 존재하다가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서
제도주로 개발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에 의해서 개발 입지규제가 최대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공부하게 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국이 구성이 되어 그래서 앞으로 국토계획국 시도 공부하게 될 전체적인 숲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일 수 있어요. 일단은 이 단계에서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좀 답답하더라도 이 6가지가 익숙할 수 있도록 10번만 딱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어떻게 정책으로 이제 누가 입안을 하게 될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이 6가지 정책을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게 될까요? 네, 입안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학습을 할 거예요. 네, 자, 책장을 넘겨볼까요? 여러분 교재는 2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5페이지죠.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네, 우린 조금 전 화면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 있었죠? 그렇죠, 6개. 그 6가지 정책을, 6개의 정책을 누가 입안하게 될까요? 여기까지 입안권자입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한번 보십시오. 쉬워요. 도시적과 군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6가지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입안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6가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장이 입안합니다. 6대 광역시는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광역시장이 입안합니다. 군지역은 군수가 입안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도시부터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이,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가 입안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너무 쉽잖아. 도시군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입안되기 때문에 도시는 시장이, 군지역은 관할, 군수가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됐죠?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봐요. 예외가 있어. 예외. 이건 이거죠. 한번 봐요. 여러분, 서울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입안하죠? 그렇죠. 서울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장이 입안합니다. 서울시장이 입안하죠. 그리고 여기 경기도 네, 광명시예요. 광명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광명시장이 입안하겠죠. 근데 자,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광역시,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될 수 있어. 이렇게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관계되는 시당구소, 서울시당과 광명시당이 협의합니다. 관계되는 시당구소 협의해서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공동 입안하거나, 아니면은 서울시장과 광명시장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입안할자로 정할 수 있죠. 입안자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도시군관리계획이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입안될 때는 관계되는 시당구소와 협의해서 이를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서울시 도시군관리구역 입안할 때 광명시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된 경우 관계되는 시당구소, 즉 서울시장과 광명시장 협의해서 공동 입안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위반할 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국토부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은 중앙정부죠. 자, 다음에 해당하면 그 도시군관리구역을 중앙정부에서, 즉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위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정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기억번에 박스원에 세 가지 있죠. A하고 B를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한 경우에 누가 위반하죠? 국토부장관이 위반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입니다. 시도의 핵심은 시도가 핵심이에요. 교재 동그라미 하십시오. 시도.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어느 한쪽에 시장이나 도지사 위반을 못하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합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죠.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대상, 도지사 위반 대상도 니언본에 보면은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관리구역을 위반할 수 있는 대상, 교재에 기억과 니언 나와 있죠. 네, 여기는 기억번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번 위주로. 자, 둘 이상 시군이죠. 시도가 아니고 시군이죠. 그러면은 경기도 파주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할 때 인접한, 그죠? 여기 파주시 파주시하고 인접한 연천군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죠. 시군 관할구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경기도지사 위반합니다. 그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당연한 거죠. 두 번째 거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에도 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국토부장관의 위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도지사가.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권자를 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도시군관리구역을 정책으로 위반할 수 있는 자는 전부 이 정도 출시를 해야 정책 위반권이 있다는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정책은 이렇게 원칙과 예외, 위반권자를 전부 봤는데 시장군수들, 그리고 시장군수들이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위반하거나 관할도지사만 위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권자는 전부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이 정도 벼슬을 해야 정책 위반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은 도시군관리구역에 의해서 6가지 정책을 정책으로 위반하고 직접 결정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생에서 보람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권자는 전부 행정청만 위반권이 될 수 있고요. 주민들은 비행정청이니까 위반권이 있다 없다라고 보죠. 근데 주민은 도시군관리구역 위반권이 없지만 위반권자에게 일정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을 해달라고 주민은 제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관리구역 위반 제안을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구역 위반 제안. 자, 이런 교재 몇 페이지죠? 그렇죠. 2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교재 26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도시군관리구역 위반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구역 위반권자가 아니고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안할 수 있는 자, 제안의 주체는 주민이에요. 주민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 비행정청은 위반권이 없기 때문에 위반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들은 위반권입니까? 위반권을 가진 자에게 제안합니까? 제안. 그때 도시군관리구역 위반 대상 6개 중에서 주민제한 대상 4개가 있으면 4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언제? 지금. 너무 중요해요.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죠. 우리 동네에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마을 앞에 한강에 한강대교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선하는 상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제한하려면 동의요건, 대상지역 토지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이 동의서 받고 주민 제한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다가 여기다가 공원, 우리 마을 앞에 체육공원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체육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권 관리구역 위반을 해 주십시오라고 서울시청에 뭐 할 수 있죠?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이 서울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여기다 공원 설치를 위한 정책을 위반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결사반대하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원 설치를 도시권 관리구역으로 위반해달라고 서울시청에 제한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반시설 설치에 찬성한다는 동의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제한은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를 요하고요. 나머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제한은 대상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이거 두 개 혼동하면 안 돼요. 기반시설 설치 제한은 대상 지역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를 요함.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제한은 대상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제한은 동의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위반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주민 제한 대상은 몇 개? 4개 같이 이고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반시설 설치 제한은 대상지역 토지 면적 얼마?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1번 5분의 4, 2번 3번 3분의 2.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변경을 제한할 때는 제한 대상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죠.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 제한은 주민 동의 요건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보. 자, 이렇게 도시권 관리구역 위반권자에 제한되면은, 위반권자는 자, 그 제한이 있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제한된 것을 도시권 관리구역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문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도시권 관리구역 위반을 제한했잖아요. 그 제한된 것을 도시권 관리구역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교재 꼭 읽어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27페이지 봐요. 2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읽어볼까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으로서는 제한을 자, 도시권 관리구역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은 밑줄 그십시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문 동그라미 합니다. 자문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자문을 동그라미 하셔서 밑에 적으십시오. 아니야, 심의. 시험은 심의를 거치한다는 시험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자, 도시권 관리구역 위반이 제한된 경우 그 제한을 도시권 관리구역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된 것을 도시권 관리구역 위반에 반영할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렸죠. 자문. 제한된 것을 도시권 관리구역 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용부담 보십시오. 6번. 이것도 꼭 읽어야 됩니다. 도시권 관리구역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밑줄 그십시오. 제한된 도시권 관리구역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제한된 것을 도시권 관리구역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 그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 되죠. 네. 자문하고 비용 부담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런 교재에서 직경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도시권 관리구역이 무엇입니까? 도시권 관리구역으로 위반될 수 있는 대상 6가지를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그 6가지를 정책을 위반할 때 누가 위반권을 행사하는지 위반권자 봤죠? 그리고 위반권자는 전부 행정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비행정,
행정층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위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민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주민 제한 대상 4개, 그리고 제한을 위한 동의요건 등에 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도시공관리구역 위반 절차를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할까요? 네, 도시공관리구역의 위반 절차입니다. 위반 절차.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그냥 공부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봐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우와.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예요. 이것을 주거지로 변경합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면 용도지역 변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배우기를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책으로 위반될까? 위반 절차죠. 몇 단계를 거쳐야 되죠?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면은 녹지지역은 녹지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땅값이 싸겠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땅값이 100만 원이에요. 서울시 녹지지역 제곱미터당 땅값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근데 주거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주택지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땅값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땅값이 5배가 오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똑같은 서울시 땅인데 똑같은 위치의 땅인데 녹지지역일 때 제곱미터당 100만 원. 주거지로 변경되면 제곱미터당 500만 원. 땅값이 5배가 올라요. 이렇게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정책,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위반될까? 몇 단계죠? 3단계. 기준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으로 위반,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럼 아까 광역도시가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제일 먼저 기준사 했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죠. 그죠? 관계되는 시도지사, 그리고 시당군수,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죠. 비슷해요. 그럼 주로 시행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준사 이 1단계하고 2단계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하고 비교 학습이 돼야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은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즉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려면은 기준사 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 도시공 관리계획 위반 시 기초조사는 모두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기초조사는 전부 조사하고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고 행정계획 수립 전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국토교육법상 기초조사는 전부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로 끝나야죠. 조사 측량할 수 있다면 틀려버리는 거죠. 시험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중요한 것은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변동사항을 5년마다 확인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2가지가 포함되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시키게 돼요. 도시공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는 3가지가 포함됩니다. 암기하십시오.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3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럼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되죠.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인데 도시공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거기에 환경성 검토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비교해서 학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때 기초조사, 도시공 관리계획 위반할 때 경미한 사항이 정책으로 위반될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 기초조사 생략 요건이 자 여러분 교재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심화학습대이죠. 여기서도 가끔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 박스는 별표를 하시고요. 같이 봅니다. 자, 기초조사 박스에 보면은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도시공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 없이 위반이 가능한 경우죠. 자, 첫 번째,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기초조사 동그라미 하고요.
다음 중 한 개 나오면은 기초조사 없이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이 가능하다. 가본 겁니다. 해당 지구단위구역이 동그라미 하죠. 도심지 동그라미예요.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죠.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할 때는 기초조사 없이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번 내려와요. 지구단위구역 안에 지구도 미칠 거죠. 나대지 면적의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합니다. 2% 미달 동그라미 하죠.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2%에 미달되는 경우 이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답은 미칠 것이십시오. 지구단위구역 또는 도시군구역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구역도로 지정됐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외울 때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구역 등이 지정됐거나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제일 끝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2%에 미달하는 경우,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랍은 두 번째 출구입니다. 랍은 두 번째 출구에 미칠 거죠. 지구단위구역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대규모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밥은 줄 것이십시오. 도시군구역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죠. 해제 동그라미, 해제하려는 경우. 그래서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2%에 미달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됐거나 그리고 해제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었거나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구역 위반할 때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만, 도시군관리구역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네, 두 가지가 있죠. 나번 줄 것입니다. 미줄 것이십시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구역 위반합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니까, 그죠? 어떤 전략이랑 항상 큰 목표죠. 그래서 더 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한다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면은 환경성 검토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구역을 위반할 때는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구역 위반할 때 토지 적성평가 동그라미, 토지 적성평가 없이 도시군관리구역이 위반될 수 있는 경우죠. 나번 줄 것이십시오.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동그라미,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했거나, 그다음에 답은 해봅니다. 답은 발표하십시오.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네, 이 두 가지. 그리고 밥원에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 없이 도시군관리구역 위반됩니다. 이거 문제 풀이할 때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아마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교재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구역 위반할 때 기초조사와 관련해서 수험 준비해야 될 영역을 하나하나 체킹해 드린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에게는 정치인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죠. 공청회인데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이에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공고 및 열람은 무엇과 구분해야 되죠? 그렇죠. 공청회하고 구분해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사항을, 지금 우리는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위반하는 것을 가정하고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서울 지역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그리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서울시청에서 일반인이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안건, 이 도시군관리계획 이 안을
서울지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공개 열람시키고 이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구분해야 되냐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저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저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및 즉 도시군 관리계획 안건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열람시켜서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에서 공청회가 보이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에 해당하니까 목차만 기억해도 되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대상 전부가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만 외워주십시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면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은 서울시장이 입안권을 행사하지만 서울시의회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서울시의회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이런 것은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몇 단계죠? 10단계.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하고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견 듣고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 입안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지금 3교시에는 무엇을 공부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대상 6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를 공부했죠. 그 6가지를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는지 입안권자를 공부했죠. 그리고 입안권자는 전부 행정청이기 때문에 입안권자에게 주민들은 입안합니까? 제한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권은 입안권이 없는 대신에 입안권을 가진 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대상 중 일부를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죠. 그 4개가 어떻게 되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 지형지구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제한은 5분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산업유통개발 지형지구 지정은 대상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은 동의 규정 없음. 이런 거 공부했죠. 그 다음에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입안 절차까지 공부한 거죠. 자, 잠시 휴식하고요. 자, 이렇게 입안된 것을 누가 정책으로 결정하는지 그리고 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지 결정권자와 결정 절차 등을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